326페이지 펴놓으시고 326페이지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저희 326페이지 보시면은 이번에 매도가는 증권 평가라고 해서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우리나라 기준에서 이제 매도가는 증권 어떻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먼저 그 표를 보시면은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고 시장성 없다는 얘기였는데 일단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존재하겠어요. 공정가액이 존재하겠죠, 그게. 그럼 공정가액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게 기준의 입장이고, 그러게 되면 뭐가 생겨요? 평가 차손익이 생기는데 그거를 단기매매 증권에서는 단기손익으로 보냈는데 매도가는 증권에서는 자본 항목으로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자본 쪽으로. 일단 시장성이 없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공정가액이 일반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정가액을 모르니까 원가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거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뭐냐면은 327페이지 거기 네 번째 줄에 첫째라고 되어 있고요. 그 첫째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밑줄을 좀 치세요. 지금 첫째 두 번째 줄 끝에 그러나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이라도 증권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과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 분석 전문기관이 합리적으로 평가 모형을 사용해가지고 평가한 금액은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정을 읽어보고 나서 여러분이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번에 기업회계 기준을 만든 사람의 입장은 모든 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으로 만들었어요. 기준을. 그런데 일단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게 될 지분법이라고 하는 거. 지분법은 중대한 영향력이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지분법을 할 때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 경우엔 지분법 해야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걔를 빼고는 다 뭐로 하자? 공정가액으로 하자. 이게 입장인데요.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은 뭐로 평가하죠? 단기매매증권? 공정가액이었잖아요.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지금 배우는 뭐예요? 매도하는 증권도 뭐예요? 공정가액법으로 다 하고 싶었어요. 마음은. 공정가액으로 다. 그런데 매도가는 증권은 잘 보니까 공정가액을 도저히 모르는 게 있더라는 얘기고, 공정가액을. 여러분 단기매매 증권은 왜 그런 얘기 안 나올까요? 그럼 단기매매 증권은 왜 공정가액 모르는 경우 얘기 안 나오죠? 그거는 시장성이 없을 때는 없잖아요. 걔는. 단기매매 증권은 당연히 빈번하게 매수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성이 전제되니까 당연히 공정가액이 있잖아요. 걔는 공정가액법밖에 없어요. 단기매매 증권은. 근데 매도가능 증권 얘는 시장성이 없는 주식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원가법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밑줄 친 거 잘 보면 무조건 시장성이 없다고 해서 원가법이 아니고 시장성이 없다 하더라도 뭐를 검토해 봐야 돼요. 어떤 전문평가기관에 의해서 공정가액을 알 수 있다면 그럼 뭐로 하는 거예요? 공정가액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시험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시험장에서 시험에 그 주식에 대해서 공정가액이 주어졌다. 뭐로 하면 돼요? 공정가액법으로 하면 돼요. 문제 자료에 공정가액 전혀 없다. 취득원가밖에. 원가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게 단단해 아주. 공정가액이 주어지면 공정가액법. 안 주어지면 모른다는 얘기니까 원가법.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봤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그러네 하고 넘어가는데 이 실무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치명적이에요 지금. 실무자들한테는 굉장히 귀찮은 일을 만들었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 기준 만들 때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이거 반대 많이 한 거였거든요. 금융감독원 알죠? 이 기준을 만드는 데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한국회계연구원에서 만들었고 금융감독원에서 이 규정 가지고 왜 많이 반대를 했냐면은 실제 기업들 실무에 가보시면 비상장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상장된 주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회사 주식을 보면 대부분 다 비상장 주식이 많아요. 상장이 안 돼 있는 비상장 주식 갖고 있을 때 예전 같으면 그냥 원가법으로 하면 됐었거든요. 취득 원가로. 간단하잖아요. 뭐 고민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비상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원가법 못 하잖아요. 보니까 뭐 전문 평가기관에서 평가해서 공정가액으로 해서 공정가액법 하라고 돼 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업 실무하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도 비상장인데 이거 공정가액 기관에 공정가액을 의뢰해야겠네. 매년 말에. 그러면 뭐가 나가지 일단 돈 나가잖아요. 평가하려면. 평가해 주는데 돈 받을 거니까. 그런 어떤 힘든 일을 만들었어요, 이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게 우리나라가 첫 번째예요, 지금. 이거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막 반대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짓을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느냐, 하지 말자, 막 이랬는데 통과돼 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당장 기업 실무에서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 있고 또 그럼 어디가 이 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을 평가해 주는 거냐, 비상장 주식. 그것도 지금 애매해요. 여러분 평가기관에 뭐 한국신용평가라든지 한국기업평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기업들 평가하는 회사. 그럼 그런 회사 갈 거냐 해서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마땅하게 비상장 주식 평가하는 방법이 없대요. 물어보니까. 그럼 회계법인이 할 거냐. 회계법인 가서 물어보니까 회계법인도 잘 모르겠대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기업들도 어디 가서 이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실무적으로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어지면 공정가액법, 안 주어지면 원가법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별표에서 1번 이렇게 뭐라고 써있죠. 뭐라고 작은 글씨로 뭐 쭉 써있는데 그 옆에다가 조건부 저가법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게 공식화된 명칭은 아닌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명칭이에요. 조건부 저가법. 왜 이렇게 붙였냐면 이름을 일단 매도가능증권은 일단 저가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뭐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제 시가 아니면 원가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시가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 평가 손익 자체가 평가 차손익이 자본 항목으로 가기 때문에 단기 손익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단기 손익에 영향이 없잖아요. 원가법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단기 손익에 영향이 없고. 그런데 이 조건부 저가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걸 다시 말하면 감액이 감액. 투자 주식의 감액 손실 잡는 건데 감액. 어떤 조건에 해당하면은 그 주식을 감액하래요. 낮은 금액으로. 그리고 그 손실을 그 회계연도 손실로 잡으래요. 이런 규정이 이제 그거와 관련된 건데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냐면 일단 이 감액되는 사유를 좀 보죠. 그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액되는 사유가 어디 나오냐면은 328페이지 328페이지 위에서부터 8번째 줄을 보시면 9번째 줄 한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편. 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요. 감액 손실의 발생을 매 회계연도마다 하라는 얘기가 쭉 나오고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어요. 점점점점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건 대표적인 사례 적어 놓은 거고 그 밑에 주석을 보세요. 가로 1번 해가지고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감액 손실 잡을 객관적인 근거가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좀 기억하실 것들을 밑줄 쳐 드릴게요. 그 첫 번째 거 보시면 당좌거래 정지처분 기억하셔야 돼요. 당좌거래 정지처분. 당좌거래 정지처분 됐다는 얘기는 뭐죠? 피투자회사가 부도 났다는 얘기예요. 청산 중에 있다. 망했다는 얘기죠. LG카드가 곧 그러니까 청산할 뻔했죠. LG카드가 휴업 중이다.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자본 잠식을 좀 기억하시는데 완전자본 잠식은 피투자회사 대차대조표를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자본이 있으면 자본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익잉여금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건 장사 잘했을 때 잉여금이죠. 장사 잘했으면 플러스인데요. 장사를 못할 때 얘 이름이 뭐예요? 반대말이. 결손금이라는 거 알죠? 결손금. 결손금은 얘가 플러스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는 거 알죠, 여러분들?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기 자본금이 있잖아요.
출자자가 낸 돈, 자본금. 자본금은 당연히 플러스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가 점점 커져서 얘를 까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까먹고 있을 때 얘를 다 까먹진 않았을 때, 즉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원인데 얘는 아직 50원이라서 마이너스가 얘는 전체 합해서 50원일 때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부분 자본 잠식. 부분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자본 잠식 됐을 땐 감액 사유 아니에요? 그걸 구분해야 돼요. 부분 자본 잠식이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완전이라고 완전. 완전 자본 잠식은 뭐냐면은 얘가 커져가지고 한 200원이 마이너스 나버리면 이걸 다 까먹었잖아요, 지금. 다 까먹고 전체가 마이너스잖아요, 이렇게. 자본이 마이너스 난 회사를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그래요, 완전. 자본이 마이너스가 나면 양쪽이 같으려면 자산이 커야 돼, 부채가 커야 돼. 부채가 더 큰 회사예요. 부채가 더 큰 회사. 그럼 주주가 가져갈 것은 없잖아요. 얘 팔아봐야 얘도 못 갚으니까. 뭐 그런 상황. 그런 걸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혼자 읽어보시면 돼요. 세 번째 거. 회사 정리법. 기억하시면 되고. 그 끝에 보시면 화의법. 이런 거 들어가죠, 뉴스에서. 이런 것들 들어가 있으면 어려워진 거죠, 피투자 회사가.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얘는요, 나중에 객관식 시험 볼 때, 주관식 말고요, 객관식. 이 객관식 시험 볼 때 출제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출제될 수 있냐면은, 다음 중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러면 고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나중에 한번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뭐 지금부터 다 외울 건 아니고, 처음 공부할 때는 어떤 느낌이 있으면 되냐면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 사정에 빠졌다면 기분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가슴이 아파오면 그게 감액이고요. 별로 가슴이 이렇게 안 아프면 감액이 아니라는 생각 가지면 이해가 좀 되니까 그걸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거기 열거되어 있는 상황에 빠졌다면 굉장히 어려워진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상황에서 회복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졌으면 주가가 확 떨어져 있겠죠. 지금 LG카드 주가 떨어진 거 알죠? 엄청나게 확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떨어진 주가가 다시 회복된다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근데 그게 시가법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손 차손은 어디로 가요? 자본 항목으로 가니까 단기 손실로 안 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빠졌다면 그것은 뭐나 다름없다? 실현된 거나 다름없다. 미실현 손실이지만 사실은 시가가 떨어진 거니까. 그렇지만 그건 이런 상황은 그게 실현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뭘 잡자는 겁니까? 손실을 잡자라는 게 이거예요. 손실 잡자는 게. 그래서 밑줄을 좀 쳐드릴게요. 327페이지. 327페이지 보시면 첫째하고 둘째가 있는데 그건 했어요, 이미. 셋째 보세요, 셋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이거랑 관련돼 있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가 얘랑 관련돼 있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가 다 얘랑 관련돼 있는데, 셋째부터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의 회수 가능 가액.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그 회수 가능 가액이라는 표현 좀 기억하세요. 회수 가능 가액이라는 것이 그 자산을 가지고 내가 회수할 수 있을 금액을 말해요. 회수 가능 가액. 그 회수 가능 가액이 장부 가액보다 하락해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 회수 가능 가액이 확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확 떨어졌으면 그거를 뭐 잡으란 얘기죠? 감액 손실 잡아라. 그리고 감액 손실을 단기 손실로 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단기 손익계산서로 보내라. 왜 손익계산서로 보낸다고? 왜? 실현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실현됐다고 보는 거예요, 실현. 그 손실이. 됐나요? 그래서 그 회수 가능 가액이 시장성 있을 때와 시장성 없을 때가 좀 달라요. 시장성이 있는 거라면 뭐 하면 돼요? 공정가액 하면 돼요. 지금 LG카드도 거래는 되기 때문에 그 공정가액으로 하면 돼요. 시장가액으로. 근데 시장성이 없다. 그럼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피투자 회사 순자산 공정가액의 지분율 곱한 걸로 평가하는데, 주의할 거는 순자산 장부가액 아니에요. 순자산 공정가액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일단 뭐 그 밑줄 잘 쳐놓으시고. 넷째 보시면, 넷째는 뭐가 나와 있냐면
감액한 다음에 다시 회복되는 게 나와요. 갑자기 짜증이 나죠, 이게. 방금 전에 감액하면서 회복될 가능성 거의 없다. 뭐 그래서 감액한다. 이런 얘기 해놓고 다시 회복된다. 이러니까 좀 감액되는 것도 자주 발생하는 거 아니죠, 회사에서. 자기가 투자한 주식이 감액되는 사유가 자주 발생하는 회사 안 좋은 회사죠. 그러니까 감액되는 것도 자주 발생하지 않는데 감액된 것이 다시 회복하는 건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겠죠. 감액한 다음에 다시 회복되는 거는 더 드문데 일단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감액한 다음에 회복됐을 때 주의할 거는 가로 안에요. 감액 손실을 인식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돼 있어야 된다. 이게 기준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인데요.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기준을 읽어봤을 때. 그래서 기준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액을 시켰을 때 사유와 같은 사유로 회복이 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감액을 시킬 때 아까 당좌거래 정지 처분됐을 때 그것 때문에 감액됐다면 당좌거래가 회복이 되면서 시가가 올랐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감액할 때의 사유와 같은 사유로 회복이 됐을 때 뭐 그런 얘기래요 이게. 그랬을 때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달라요. 시장성이 있는 주식하고 시장성 없는 주식이 다른데 시장성이 있다는 것은 뭐로 평가가 됐겠어요? 공정가액으로 평가가 됐겠죠. 그렇다면 얘는 이전에 인식했던 감액 손실까지는 환입 잡고 그것을 넘어서면 다시 뭐 잡으래요? 평가 차익을 잡으래요. 그 얘기는 다시 무슨 법 하란 얘기예요? 시가법 하란 얘기죠.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시장성이 없다는 얘기는 원가법을 했다는 얘기예요. 표현은 원가법. 원가법을 했다면 감액 전장부 금액 그게 중요해요. 표현이 감액 전장부 금액 감액 전장부 금액 그거를 한도로 환입 잡아라. 이거 예제에 다 있기 때문에 예제할 때 또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좀 지엽적인 건데 다섯째라는 건 뭐냐면은 회복은 됐는데 그게 감액할 때 사유와 관련이 없대요. 감액 시켰을 때 사유 관련 없이 회복됐다면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은 뭐냐면 감액 손실 환입은 잡을 수 없어요. 둘 다 시장성이 있든 없든 감액 손실 환입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시장성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올라간 거 보면 다시 뭐 하면 돼요? 시가평가하면 되고요. 시장성 없는 건 가만히 두면 돼요. 이 경우는 자주 나오는 거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다섯째는 시험에는 넷째가 잘 나오는 거예요. 감액했을 때 사유와 관련 있을 때 그게 잘 나오는 거지 다섯째는 잘 안 나오니까 예제를 같이 풀 거예요. 일단 예제 풀기 전에 다음 페이지 여섯째도 같이 하면 여섯째 쉬운 얘기예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을 때 신주와 구주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데 간단해요 아주. 보통주 우리가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같은 주식입니까? 다른 주식입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보통주를 투자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샀거든요. 같은 주식이에요? 다른 주식이에요? 다른 거죠 당연히. 그거를 같은 걸로 보면 안 돼요. 다른 종목으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신주와 구주 얘기는 뭐냐면은 2003년일 때 2003년 7월 1일 날 유상증자했어요. 피투자 회사가. 유상증자했다는 얘기는 주식을 더 발행했다는 얘기죠. 유상증자. 증자하면 이때 유상이니까 주주들은 이때 뭘 내야 돼요? 주금을 납입해야 돼요. 주금 납입이라는 얘기 들어봐. 주금 납입. 주금을 회사에 내야 돼요. 주금 납입. 그러니까 돈 받으면서 주식 교부한 건데 지금. 그럼 이 유상증자한 이때 주식을 우리가 신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래 기초부터 있던 주식을 구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주. 그리고 회계년도가 12월 말로 끝났을 때 다시 이제 몇 년도 될 거냐면 2004년 될 거 아니에요. 2004년 되면 요 신주 있잖아요. 이때 1월 1일서부터는 다시 뭐가 되는 거죠? 얘도 구주가 되는 거예요. 유상증자한 회계년도에만 신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회계년도에만 신주라고 불렀을 때 얘가 어떤 고민이냐면은 요거에 대한 배당과 구주에 대한 배당을 같이 할 거냐 이 고민이에요. 이 신주에 투자한 사람 분명히 요때부터 돈 냈잖아요. 보니까 구주를 투자한 사람은 원래부터 돈 냈잖아요. 이게 얘는 1년 내내 투자했고 얘는 요때만 투자했는데 배당을 똑같이 하려니까 얘가 배가 아프잖아요. 얘는 조금밖에 투자 안 했는데 그래서 배당을 달리 할 거냐 같이 할 거냐 이게 고민인데 상법에서는 이걸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이 유상신주에 대해서 배당을 주급납입일로부터 배당 기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고. 이 유상신주를 배당 기산이라고 하는데 배당 기산을 기초로 소급하는 케이스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유상신주에 대해서 배당 기산을 요때부터 한다 기산을 그럼 얘 배당과 얘 배당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당이 다르면 이 주식과 이 주식은 같은 거에 다른 거에 다른 걸로 봐야죠. 주가가 달리 형성돼요. 배당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종목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거를 배당 기산을 기초로 소급하면 배당을 언제부터? 기초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얘를. 얘랑 배당이 같아지니까 그러면 같은 종목이 되겠죠.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배당을 달리 간다면 다른 종목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고 배당을 같이 간다면 같은 종목으로 본다 그 얘기고요. 우리나라 실무에서는 대부분 같이 볼까요? 같이 배당할까요? 달리 배당할까요? 우리나라 실무에서 대부분 같이 배당하고 있어요. 기초로 소급해서 배당하고 있다. 이렇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정관. 아세요? 정관? 상법에서. 주식회사들이 다 갖고 있는 정관이 있는데 이 정관이 표준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그래서 기업들이 설립할 때 이 표준 정관을 다 그냥 참고하는데 이 표준 정관의 유상신주를 배당을 기초로 소급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를. 근데 기업들이 그거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대부분 받아들이니까 얘가 기초로 소급되도록 돼 있어요. 대부분 배당이. 그러니까 같은 종목으로 보고 거래가 되더라. 증권시장에서. 뭐 그렇다는 걸 좀 아시면 되고요. 넘어가요. 329페이지 예제 3번을 가지고 풀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하세요 지금. 거기 보니까 4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주식이. 그 4가지 A사하고 B사하고 C사가 있는데 일단 A사는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종목이에요? 다른 종목이에요? 다른 종목으로 보셔야 되고 A사는 상장회사고요. B사도 상장회사고 비고란에 보시면 C사는 비상장이에요. 일단 비상장이면 공정가액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일단. 근데 만약에 공정가액이 평가된 자료가 나와 있으면 공정가액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공정가액 평가된 자료는 안 나와 있어요. 옆에 밑에 보니까 순자산 공정가액이 나와 있네요. 시회사. 순자산 공정가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거기? 15만 원이라고 돼 있고. 우리 지분율이 얼마? 10%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투자 지분율을 곱해보니까 15,000원 나오는데 이 15,000원이 공정가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정가액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거 이거. 이걸 공정가액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P투자회사 순자산 공정가액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게 C회사의 대차대조표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대차대조표 C회사 2000X1년 말에 얘가 보면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산이 있고 같을 거고 부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본이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이 자산에 있는 거하고 부채가 있는 거의 이 금액을 어떤 금액으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 금액을 공정가액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했을 때 뺀 것을 순자산 공정가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순자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이거다 이거 15만 원. 거기에 지분율 10% 곱한 거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이 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 가격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한 주당 얼마예요? 50만 원 하면 한 주당 50만 원 삼성전자 주식이 삼성전자 대차대조표를 자산하고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했을 때 거기 그 전체 순자산 공정가액을 전체 주식수로 나누면 그게 50만 원 나와요? 삼성전자 순자산 공정가액을 그 회사에 거래되는 주식수로 나누면 그게 한 주당 50만 원 나오냐고요? 아니라니까요. 몰라요.
그 대차대조표에 있는 순자산 금액이 곧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가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여기 순자산 공정가액이 지분율 곱한 게 절대로 시가 아니에요. 공정가액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졌다고 야, 이 공정가액 주어졌네. 그러니까 이거 시가 평가해야겠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걔는 원가법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한번 평가해 보세요. A, B, C. 매도 가능 증권 A.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차익. A사 보통주였고 A사 우선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차손 그다음에 $3,000 다 했고요. 그다음 C 회사는 요거로 되는데 일단 이게 그냥 이게 순자산 금액에 곱해봤을 때 이 금액 나와서 요 15,000원이 취득원가보단 어때요? 15,000원이 취득원가보단 12,000원보단 어때요? 보니까 높잖아요. 그럼 기분은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기분이 안 나쁘죠. 그냥 해보니까 뭐 높으니까. 그렇지만 아무 짓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공정가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주식이 거래되는 가격은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가만히 두세요. 이것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요 평가 차이가고요. 평가 차손이 손익계산서로 간다는 거예요. 대차 대조표로 간다는 거예요. 대차 대조표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대차 대조표. 맞죠? 그럼 얘는 4,000원, 얘는 2,400원. 얘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표시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은 332페이지요. 332페이지 보시면 거기 2000X 1년 말에 자본을 보시고요. 누적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걸 보세요. 여러분 이 누적 기타 포괄 손익 11장 할 때 할 겁니다. 누적 기타 포괄 손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차익, 평가 차손이 있는데 걔가 보니까 이 4,000원과 요 2,400원을 상계했어요? 각각 공시했어요? 각각 공시했죠. 총액으로. 우리나라 기준의 입장이 그거예요.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공시한다. 이게 우리 기준의 입장이에요. 알아두세요. 그렇게. 별거 아니에요. 상계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상계해도 어차피 금액은 달라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되는데 총액으로 공시하는 게 우리 입장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기 계속해 보세요. 그 밑으로 가서 2002년도에 회계 처리. (2000년 2월 1일) 날 유상 증자한 게 매도 가능 증권 B회사 현금 2만원. 이때요. 이때 매도 가능 증권 B회사 주식 취득한 거 신주입니까 구주입니까 이거? 신주다 구주다. 신주죠 신주. 왜냐하면 뭐 했기 때문에? 유상 증자한 거기 때문에 신주예요. 2000년 4월 6일 날 뭐 받았어요? 4월 6일 날 배당 받았죠. 현금 2,000원, 배당금 수익 2,000원,
그래서 이 배당금 수익이라는 것은 무슨 법으로 할 때 이게 잡히는 거예요? 수익으로. 원가법이나 시가법으로 하면 잡히는 거고요. 공정가격법 하면. 이게 나중에 무슨 법 하면 달라지냐면 지분법 하면 그때 달라져요. 지분법에서. 5월 9일 날 매도 가는 증권 A사 보통주 얼마 샀어요? 200주 샀죠. 200주. 그래서 취득원가가 그 취득부대 비용 가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취득부대 비용. 그 하나 물어볼게요. 이때 구입한 A사 보통주는 신주입니까? 구주입니까? 이거? 신주, 구주. 구주예요. 구주. 유상증자했다는 얘기 없으면 구주예요.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주식 추가로 취득한 거예요. 시장에서. 그럼 구주를 산 거니까 이거는 원래 있던 종목이랑 같은 종목이에요? 다른 종목이에요? 당연히 같은 거죠. 당연히. 신주일 경우에만 같으냐 다르냐 따져봐야 돼요. 구주는 당연히 같은 종목이죠. 이게. 그런 거고 8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B회사 주식을 100주 팔았어요. 현금 받고. 이때 매도 가는 증권 B회사인데 신주가 있고 구주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 팔았다고 돼 있습니까? 신주 팔았다고 돼 있고 자료에서 보니까 신구주가 구분됐다고 돼 있죠. 그 얘기는 배당을 같이 간다는 얘기, 배당을 달리 간다는 얘기. 배당 달리 간다는 얘기죠. 배당 달리 가기 때문에 별개 종목으로 보자는 얘기고 평균 단가 낼 필요 없고요. 그냥 B회사 신주만 없애면 돼요. 신주가 2만 원이었는데 여기 절반 팔았기 때문에 10,000원 된 거예요. 10,000원. 그래서 요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분개한 거는. 그 다음에 11월 5일자. 이게 좀 어려우니까 잘 하세요. 11월 5일자가 좀 어려우니까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일단은 얘가 A사 주식을 팔았거든요. A사, 보통주. 그럼 A사 주식을 팔았을 때 뭐가 있냐면은, 단기에 취득한 게 200주가 있고요. 단기 취득한 게 200주. 원래부터 갖고 있던 게 몇 주가 있어요, 이게? 1000주가 있었거든요. 1000주와 200주가 있을 때, 지금 몇 주 팔았냐면 100주 팔았는데, 그럼 얘 판 거냐, 얘 판 거냐가, B 회사를 판 건 고민 안 했던 이유가, 두 개가 같은 종목이 아니었잖아요. 신주 팔았는데 얘 판 거잖아요. 확실히 걔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얘가 같은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당연히 같은 종목이니까 지금 A사가 지금 100주 팔았을 때 도대체 얘를 판 거냐 얘를 판 거냐가 이제 모르겠죠.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한 거죠? 우리 원래 원가 흐름에 가정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재고 자산할 때도 그거 했었잖아요. 우리
단기 매매 증권 할 때 이거 배웠는데 우리 주식은 어떤 가정을 하죠? 주식은 재고자산이랑 똑같았죠? 개별법,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다 할 수 있어요. 개정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다 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그 중에 하나를 언급하겠죠.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동평균법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두 개를 평균단가 내려. 이동평균법. 평균단가 내려고 하니까요. 1000주와 200주가 있는데 이번에 산 건 11,800원이에요. 전년도에 샀다가 기말에 갖고 있던 거는 시가평가 있잖아요. 시가평가. 공정가에. 그걸로 바뀌어 있으니까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니까 한 주당 금액이 이거예요. 56원. 그럼 56원에 몇 주 곱해서 없애면 돼요? 100주 곱하니까 이동평균 단가. 이게 없어지는 건 좋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없어지니까 요 시가평가한 거에 55,400원에는 여기 뭐가 쫓아다녀요? 55,400원에 2,400원이 쫓아다니잖아요. 2,400원이 여기 쫓아다니는데 그 2,400원이 같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 시가평가한 이건 1000주에 대해서 한 거죠. 이번에 취득한 200주는 시가평가 안 돼 있잖아요. 보니 공정가액으로. 얘는 1000주에 대해서만 평가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팔린 주식이 앞에 있던 1000주냐 아니면 뒤에 있던 200주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요? 섞여버렸죠. 이렇게. 평균 단가 내버렸잖아요. 이렇게. 전체를 다 더해서 나눠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묻어있던 평가 차익이 1200주로 그냥 흐려져 버린 거죠. 다 뿌려져 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2,400원의 평가 차익이 1200주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평균 단가 내면서. 근데 그 중에서 100주가 팔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1200주 중에 100주에 해당하는 2,400원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어려워요. 약간. 평균 단가 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없애면 되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차익 얼마 없어져야 돼요? 200원 더하니까 6,000원 400원 차이 나죠. 뭐가 돼요? 투자자산 처분 차익. 그래서 이거 잘할 때까지 연습 좀 하세요. 여기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12월 4일 12월 4일은 쉬워요. 12월 4일은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현금 받았는데 그리고 얼마 들어왔냐면 4,700원. 뭐 팔았어요 거기? 매도 가능 증권 A사 우선주 얼마짜리냐면은 5,000원. 자, 얘가 없어지면 뭐도 같이 없어져야 돼요? 얘 쫓아다니는 거 하나 있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차손 같이 없애세요. 이렇게. 얘가 대차 대조표에 속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처분 차손이 이거 별로 어렵지 않고요. 요 분계를 한 다음에 하나 깨달으실 거는 요렇게 하니까 A사 우선주가 원래 처음에 취득했을 때 취득원가 얼마였어요? 처음 취득했을 때 6,000원짜리였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럼 6,000원에 취득했던 거를 4,700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얼마 손실난 겁니까? 1,300원 손실난 건데 원가법으로 했을 때도 그런데 지금 시가법으로 했는데 그런데도 처분 차손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정가액으로 평가했는데 그것이 대차대조표에 속하면서 이렇게 쫓아다니면 결국은 원가법을 한 것이랑 같아지더라. 결론이거든. 결론.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에 2002년 말로 가서 남아있는 주식의 공정가액 평가를 해야 돼요. 2000년 말. 자, 남아있는 주식이 뭐뭐 남았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주식이 A사 보통주, B사 보통주, C사 보통주. 이렇게 세 개 남았어요. A사 우선주는 다 팔아버렸어요.
그럼 먼저 주식수 확인할게요. 주식수. 여러분 같이 이 문제 다 파악이 됐으니까 주식수는 A사 보통주 몇 주 남았을까요? 처음에 1000주 있다가 그 다음에 200주 샀다가 그 다음에 100주 팔았으니까 1100주예요. B사는요. 처음에 1000주 있다가 그 다음에 200주 샀다가 100주 팔았으니까 얘는 원래부터 200주 있었고 안 팔았으니까 그대로 이거예요. 200주. 그 다음에 이것들의 평가하기 전에 북밸류 장부가액. 장부가액은 얼마냐? 얘가 1100주인데요. 한 주당 얼마였어요? 평균당가 냈을 때 한 주당 56원이죠. 56원 곱하니까 얘는 전년도 말에 얼마에 평가됐어요? 그 공정가액으로 10만 7천원에 평가됐다가 그 다음에 2만원에 샀다가 만원 팔았거든요. 더하기 빼기 잘 해보세요. 맞나? 그 다음 얘는 원래 얼마에 샀냐면 12,000원에 샀고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대로예요. 12,000원. 그랬을 때 이제 공정가액 얼마냐? 기말연재 공정가액. A사 보통주부터 보시면 A사 보통주 거기 기말의 공정가액이 한 주당 52원이에요. 52원을 1100주에 곱해보시면 57,200원 나오고 얘는 얼마래요? 1100주인데 한 주당 550원? 55,000원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얘는요 몰라요. 공정가액 없어요. 공정가액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원가법 평가하던 건데 이거. 자 그랬더니 지가 평가할 때 차이 나는 거 얘 빼보니까 얼마 차이 나요? 4,400원 차이 나요. 떨어져야 돼 이렇게. 얘 차이 나는 거니까 62,000원 차이 나요. 빼보면 자 그랬을 때 이제 회계처리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A사 보통주부터 할게요. 자 A사 보통주라면 매도가능증권 A사 보통주를 얼마나 더 줄여야 됩니까? 장부가액을 4,400원을 더 줄여야 돼요.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4,400원 줄여요. 그럼 이건 적지 마세요. 지금 4,400원만큼 원래 여기다 매도가능증권 평가 차손을 적어야 되겠죠. 먼저. 근데 이걸 적으려고 했더니 그러면 A사 보통주에 대해서 이미 뭐가 있어요? 저기 이미 평가 차익 있죠. 저기 평가 차익이 2,400원 있다가 200원 팔았을 때 없어졌기 때문에 얼마 남았어요? 2,200원 남았는데 2,200원 남은 게 지금도 있는데 평가 차손 잡아버리면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평가 차익과 평가 차손이 동시에 존재하죠? 그럴 수는 없어요. 같은 종목에 대해서 평가 차익과 평가 차손이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있다는 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평가 차익 놔두고 이게 웃기잖아요. 아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올라갔다 떨어졌으면 이거 떨어졌을 때 뭐부터 까야 돼요? 평가 차익부터 까야죠. 그러니까 평가 차손이 이만큼 잡힐 거면 평가 차익을 있던 것만큼 없애야죠. 얼마 없애면 돼? 2,200원 없애야죠. 이렇게 그거 없애고 나서 나머지를 평가 차손 잡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평가 차손, 평가 차익 다 어디 속하는 거다? 배차 대조표 자본 항목에 들어가는 거다. 손익계산서로 안 가요. 자, 그 다음에 B회사예요. B회사. 매도가능증권 B회사 보통주 얼마 줄여야 됩니까? 줄이는 금액은 6만 이것도 약간 좀 그런데 이게 6만 좀 많아요. 62,000원 일단 적고 여기도 좀 고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완성된 다음에 적으세요. 매도가능증권 62,000원 적은 다음에 여기다 원래 뭘 적으면 되냐? 매도가능증권 평가 차손 이건 적지 마시라 그랬어요. 62,000원을 일단 적으면 돼요. 일단 그러면
이렇게 평가 차손 적으니까요. 이거는 대차 대조표로 가는 거고 일단 시가평가했다면은 그럼 62,000원이 가는데 원래 얘한테 쫓아다니는 게 얼마 있어서 저기? 얘가 쫓아다니는 게? 평가 차손이 3,000원 있어도 3,000원. 그럼 요게 평가 차손 요게 잡혔으니까 이 누적으로 얼마 됐어요? 65,000원 되죠. 65,000원의 평가 차손이 누적으로 잡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어디에 안 가요? 손익계산서에 안 가죠. 손익계산서로 안 가고 그냥 대차 대조표에 표시만 되죠. 미실현 손실 해가지고. 미실현 손실. 이게 일반적인 시가평가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맞아요, 원래. 이게 맞는데, 잘 보니까 거기 별표에, 자료에서, B회사가 지금 기말연재 이렇게 주가 하락한 것이 심각하게 재무상태가 악화됐대요, 지금. 그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는 것이 완전 자본 잠시 그런 것들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그럼 그런 거니까. 그렇다면 이걸 뭐 잡자는 겁니까, 이거? 감액하자. 즉, 실현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거를 더 이상 미실현 손실로 이렇게 하지 말고 실현된 거나 다름없으니까 단기 손실로 보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평가차손으로 하지 말재요. 평가차손으로 하지 말고 개정 과목 이름은 장기투자증권 감액손실이다. 그래서 감액손실을 잡으래요. 여러분이 앞에요. 장기투자증권이라고 쓴 거는 매도가능증권이라고 써도 돼요. 그런데 매도가능증권이나 이런 어떤 투자 주식 전체를 표현했을 때 장기투자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크게 합치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때 이게 크게 표시하기 때문에 일부러 큰 이름을 쓴 거예요. 저희 책에는. 근데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여기다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 이래도 틀린 거 아니에요. 개정 과목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더 크게 표현했을 때 장기투자증권 감액손실 이렇게. 그럼 이걸 62,000원 잡았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원래 조금 하락했을 때 3,000원은 가만히 놔두고 확 하락했을 때는 손실 잡고 이게 안 되잖아요. 원래 있었던 뭐마저 손실 잡아야겠어요. 3,000원 맞아. 즉 감액 잡을 때는 기존에 잡혀있던 뭘 정리해줘야 돼요? 평가 차손익을 같이 정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 차손 있던 거 같이 없애고 감액 손실을 얼마 잡는 게 맞다? 65,000원 잡는 게 맞다. 이래요. 자, 이렇게 단기 손실 잡는 거 왜 그렇다고요? 실현됐다고 보는 거예요. 실현. 이 손실은 실현됐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C회사 거 보세요. C회사 거는 이게 취득 원가인데 얘가 기말연재 보니까 순자산 공정가액이 이제 8만 원이라고 나오네 거기. 8만 원인데 10%니까 곱해보니까 얼마예요? 8,000원이에요. 그러면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안 좋죠. 떨어졌으니까. 기분은 안 좋지만 원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두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공정가액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면 돼요. 그런데 거기 별표 보니까 뭐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 C회사가 어땠대? C회사가 회사 정리법에 의해서 정리 절차가 시작됐다. 그 얘기는 뭐 잡으란 얘기예요? 감액해라. 감액하라는 거니까 원래는 원가법이지만 그렇다면 이 금액을 뭐로 보고? 회수가능가액. 이게 회수가능가액. 우리 회수가능가액 표현에서 시장성이 있으면 공정가액이 회수가능가액, 시장성이 없으면 피투자회사 순자산 공정가액에 지분율 곱한 것이 회수가능가액. 그랬죠 아까?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게 회수가능가액이니까 요걸로 떨어뜨리라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4,000원만큼? 그러면 매도가능증권 C회사 보통주 이렇게 줄이고 4,000원만큼 뭐 잡으라는 거예요? 감액손실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다 했어요. 여기까지. 다 했으면 잘 확인하시고 지금 그다음 3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331페이지 하단에 거기 해답이 있는데 해답에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예제 3에서 그 해답 밑에 비사 신구주가 증권시장에서 구분돼서 거래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해서 뭐 나와 있죠? 거기 맨 밑에.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써요? 이 B회사 주식이
구주하고 신주가 구분돼서 거래된다고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구분돼서 거래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랑 똑같이 해야 돼요. 얘처럼 해야죠, 얘처럼. A사 했던 것처럼. 그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건 혼자 연습하세요, 집에 가서. 혼자. 넘어가시고. 332페이지 표현하는 건 다 했고요. 중간에 보세요. 330 중간에. 한 편이라고 돼 있는데. 한 편, 거기 해야 돼요. 2003년 말 보유하고 있는 B사보통주 1100주의 시가와 C사보통주 200주의 순자산가액이 각각 이만큼으로 회복됐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단서조항에서 감액손실 회복이 뭐랑 관련돼 있다? 감액손실 인식했을 때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 얘기 왜 나왔는지 알죠,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잘 보세요. 자, B사가 2003년 말에 B사가 얼마까지 감액했어요? 55,000원까지. 55,000원까지 감액. 거기 오타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분개하는 거 보고 수정하세요. 이 55,000원인데 55,000원까지 감액했는데 2003년 말에 가서 다시 얼마로 올랐대요? 지금 2003년 말에 가서 다시 12만 5천원이 됐대죠. 이렇게. 얼마가 올랐어요? 보니까 빼니까 7만원이 올랐. 7만원. 7만원이 올랐으면 일단 매도 가능 증권 B회사를 얼마 올려야 돼요? 7만원을 올리는 건 뭐 쉬워요. 근데 반대쪽에다 뭐 잡을 거냐? 이게 회복 자체가 감액했을 때 사유와 관련이 있대죠? 관련이 있으면 뭐까지? 감액 손실 잡았던 것까지는 다시 뭐 잡는다? 환입 잡아요. 환입. 그럼 감액 손실 잡았던 게 얼마였어요? 여기 65,000원이었으니까 얼마까지? 65,000원까지. 거기가 오타 났어요. 여기 55,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65,000원이에요. 거기가 65,000원이니까 그 밑에가 얼마 돼야 맞겠어요? 5,000원 돼야 맞아요. 그 밑에도. 5,000원만큼 뭐 잡아야겠어요? 5,000원만큼은? 이걸 넘었잖아요. 넘어서서 회복된 건 뭐 하라 그랬죠? 넘어서서 회복된 거는 다시 뭐 하라 그랬죠, 이거? 시가평가. 평가 차익이에요. 이 평가 차익은 어디로 가는 거죠, 이거는? 자본 항목으로 가는 거죠. 대차대조표로. 환입은 손익계산서로 가요. 손익계산서. 환입은 손익계산서. 평가 차익은 대차대조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C회사 거 보세요. C회사 거 보니까 C회사 거는 매도 가능 증권 C회사 거 얼마로 회복이 됐대요? 얘가 8,000원까지 떨어졌는데 13,000원. 13,000원까지 회복되면요. 8,000원에서 13,000원 된 거니까 얼마가 올라갔어요? 5,000원이 올라갔죠, 사실. 5,000원이 올라가서 5,000원 다 적으려고 했더니 5,000원 다 적어버리면요. 얘가 5,000원 다 적어버리고 원래 뭐보다 커져버려요. 원래 원가보다 커져버리죠. 얘는 그럴 수가 없더라. 얘가 원래가 무슨 법이었어요? 원가법이었으니까 원가로 두는 거였는데 떨어져서 감액 잡았던 거죠, 이게. 그게 다시 회복된다 하더라도 뭘 넘을 수는 없다? 얘를 넘을 수는 없어요. 얘를. 그러니까 감액전 장부금액, 곧 취득 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감액전 장부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까지만? 4,000원까지밖에 회복이 안 돼요. 4,000원까지만 회복을 시키고 여긴 뭐 잡으면 돼요? 감액손실, 환입. 그 분계가고 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확인하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매도 가능 증권 관련된 평가는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봤는데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뭐를 정리해 드릴 거냐면 요 평가 차손익 있잖아요. 평가 차손익은 어디 속한다고요? 평가 차손익은? 평가 차손익은 자본에 속해요. 자본 항목에. 대차대조표에 속하는데 이 평가 차손익이 뭐를 쫓아다닌다 그랬어요? 해당 주식을 쫓아다녀요. 평가 차손익. 그럼 평가 차손익 해당 주식 쫓아다니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그럼 평가 차손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세 가지거든요. 그걸 적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맞춰보세요. 평가 차손익은 해당 주식을 쫓아다니는데 언제 없어질까요? 첫 번째가 처분. 해당 주식 처분했을 때 없어져요. 같이. 처분했을 때 그 주식이 뭐 했다고 보는 거죠? 그 손익이 실현됐다고 보는 거죠. 처분됐을 때.
그러니까 같이 없애요. 처분했을 때, 처분.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뭘까요? 감액. 감액했을 때도 같이 없애요. 근데 감액했을 때도 뭐 했다고 봐요? 실현됐다고 보는 거죠, 실현. 그 미실현 손익이 실현. 그러니까 처분 시, 감액 시 없애죠.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 뭐냐면 평가 차손익이 뒤바뀔 때인데요. 뒤바뀔 때라는 게 뭐냐면 평가 차익으로 있다가 평가 차손 됐을 때, 평가 차손으로 있다가 평가 차익 될 때, 그때 없애야죠. 있던 거. 거꾸로 가니까. 그때예요. 이건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요 두 가지. 요게 중요한 거죠, 이게. 즉, 실현됐을 때 같이 없애더라.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되고. 계속 쫓아다녀요, 얘. 평가 차손익. 333페이지에 매동한 세부조건 차례 가로 1번 했죠, 우리. 가로 1번 읽어봤죠, 여러분들? 넘기시고, 가로 2번부터 나오는데, 가로 2번부터 잠시 쉬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